안녕하세요. 하이퍼센트 친구들 반갑습니다. 달리는 만점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 보고 왔죠? 드디어 시작합니다. 5강으로, 딱 5강으로 정리하는 표현 방법, 설명 방법.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어보죠. 표현 방법 and 설명 방법이니까 표현 방법부터 시작해야겠죠? 표현 방법의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비유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표현 방법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부동의 탑 1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뭐 빗대어서 표현한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들어봤을 텐데요. 자, 오늘 비유하기의 모든 것 확실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교환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들어갑시다. 자, 들어가는 시간 일단 비유하기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그쵸? 비유하기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충전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칸부터 충전 들어갑니다. 비유하기는 표현하려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냄으로써 그 대상을 더욱 뚜렷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알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몰라. 이 개념을 들어서는 그래서 비유하기가 그럼 뭐야? 이렇게 보여주면 못 찾아요. 그러면 굳이 못 찾는 개념을 적용도 안 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는 건가요, 선생님? 자, 시험에는요. 다음 중 비유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렇게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면 너무 쉬워. 비유하기 4글자만 알면 되거든. 근데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대상을 더욱 뚜렷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이 비유하기에 대한 설명이구나 정도는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개념들이 다 그래요, 얘들아. 수학에도 그렇고 과학에도 그렇고 모든 개념들의 설명들 이거 있을 때 그것만 듣는다고 해서 깨달음 안 옵니다. 이것이 이 얘기야. 이걸 연결하시면 돼요.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다른 대상에 빗댄다. 이건 비유하기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개념에서도 알 수 있는 우리 비유하기의 특징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시험에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중 비유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리는 것 이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보면 대상을 더욱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한대요. 그래서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추상적이고 복잡한 내용일 때 이때 더욱더 정말 그 빛을 발하는 방법인데 좀 더 구체적 그리고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대요. 선생님 간결하게가 무슨 뜻이에요? 하는 질문 많이 하는데 간결하다는 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잡하고 추상적인 건 좀 길잖아요. 일단 길면 복잡하지. 근데 이것을 비유를 사용하면 짧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특징, 내용을 보다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낼 수 있대요. 생동감, 생생 비슷하게 연결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두 대상 사이에 반드시 비슷한 점이 있어야만 빗대어서 비유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비유하기의 특징 맞는 거 또는 틀리는 거 고를 때 이 특징들 잘 보고 찾아주기 바랍니다. 자,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만 들어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비유하기가 사용된 문장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특징들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특징들 보기 전에. 선생님, 이런 비유하기를 왜 쓰는 거죠? 대체? 맞아.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런 질문, 의문 들 때 있지 않아? 나 이거 왜 하지? 나 이 공부 왜 하는 거지? 할 때 있어요. 그래요. 왜 하는지부터 알아보면, 그 필요성을 알아보면 좀 더 공부가 쉽습니다. 자, 비유하기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읽는 이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래요. 이게 너무 뻔한 얘기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뭐 별로 느낌이 안 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쓱 읽고 넘어간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턱 나와. 비유하기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못 찾아요. 왜냐면 너무 뻔한 얘기여서 그냥 우리가 훅 넘어갔거든. 자, 이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래 보시면 선생님 천기누설에서도 설명을 해놨을 건데 얘들아 우리가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게임 왜 하죠? 레벨을 쭉쭉쭉 올리려고요. 최고까지 가려고요.
그래요. 그런데 레벨이 그냥 올라가질 않아요. 아이템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아이템들을 잘 써야만 레벨이 올라가죠.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레벨을 올린다는 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잘 쓴다는 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글자를 쓴다고 해서 길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이템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아이템이 비유하기가 됩니다. 뭐 변화 주기도 마찬가지고 강조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글을 잘 쓰려고. 그럼 잘 쓴다는 건 뭐지? 주제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 게임하고 연결시키면 좀 더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겠죠? 자, 이제 비유하기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살펴보기 시간, 비유하기의 종류예요. 선생님이 비유하기의 종류, 그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현재 생존해 있는 교과서들을 정말 면밀히 분석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비유하기 탑3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 어쨌든 비유하기라는 방법이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레벨업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 1부터 보도록 합시다. 탑 1은요. 이제 배터리 한 칸도 늘어났죠. 직유법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직유법이 무엇이냐면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대상을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뭐뭐인 양과 같은 말로 연결하여 직접 비유하는 방식이랍니다. 자, 앞에서 개념과 마찬가지로 직유법도 다음 중 직유법이 사용된 것은 이라고만 시험에 나오지 않죠. 이렇게 풀어낸 내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직유법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쉬운 방법 있어요. 여기 뭐래? 직접 비유. 우리 말 줄이기 좋아하죠? 직접에서 직 따오고요. 비유에서 유 따온 거예요. 그래서 직유법이에요. 아, 그래, 맞아. 직접 비유래. 직접 비유. 그럼 문장을 딱 보면 얘는 직접 비유한 거네. 얘는 직접 비유가 아니네. 이거 찾을 수 없어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요것만 찾으면 돼요.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뭐뭐인 양, 뭐뭐듯이 또는 뭐뭐인 듯 이런 말을 찾으면 무조건 직유법입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정말 강의할 때마다 한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을 열심히 듣고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에 나왔지?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선생님. 뭐가 4개만 있는지 찾으면 돼. 4개 없던데요? 근데 직유를 하던데요? 뭐가 나왔는데? 뭐뭐 같다만 나왔어요. 뭐뭐 같다는 선생님 안 알려주셨잖아요. 아니면 이럴 거야. 뭐뭐 같다. 뭐뭐 같이잖아요. 뭐뭐 같이, 뭐뭐 같다, 뭐뭐 같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미 처리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자, 이런 말을 찾아주면 직유법이랍니다. 그렇다면 문장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만은 동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직유법이에요. 어떻게 직유법이냐고? 자, 이 구절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요? 사과 같은 내 얼굴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얼굴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이럴 때 내 얼굴이라고 하는 요것을 원관념이라고 해요. 두 대상 중에서 첫 번째 대상. 원관념 말이 너무 어렵죠. 선생님도 이런 뭐 원관념, 보조관념 뭐 이런 옛날식 표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쉬운 말로 풀면 나타내고자 하는 것. 뭐에 대한 얘기냐라는 거야. 뭐에 대한 얘기? 내 얼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내 얼굴에 대해서 말할 때 뭐 같다고? 다른 대상? 사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보조관념인데 그럼 나의 얼굴을 사과라는 보조관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뭐뭐 같은 이라는 말 썼죠? 그러면 무조건 뭐다? 직유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장 안에서 뭐뭐 같은이란 말을 찾아서 직유법이다. 요거 찾는 게 1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 우리 무슨 생각 들어? 좀 이쁘게 생겼나 보다. 외모에 자신감이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누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결국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내 얼굴이 사과의 느낌, 어떤 느낌, 뭐 동그랗다, 예쁘다, 뭐 아주 반질반질하다, 매끈매끈하다, 주름살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이라는 걸 준다는 거죠. 근데 봐봐, 지금 선생님 어떻게 했어? 동글동글하다, 예쁘다, 주름살 없다, 매끈. 얼마나
복잡합니까? 추상적입니까? 이것을 사과 같다라고 하는 짧은 내용으로 확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나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그러면서도 복잡한 내용을 짧게 줄였죠. 직유법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벚꽃나무 가로수가 솜사탕처럼 부풀어. 봄입니다. 그죠? 자, 뭐에 대한 얘기? 벚꽃나무 가로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선 벚꽃나무 가로수가 원관념이 되고요. 이게 뭐 같다고요? 솜사탕 같다고요. 그래서 보조관념은 솜사탕이 되는데 보이니 뭐가요? 처럼 무조건 이게 보이면 뭐다? 직유법이다. 일단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벚꽃나무 가로수가 솜사탕처럼 부풀었다는 건 꽃 핀 거야, 안 핀 거야? 완전 핀 거죠. 안 핀 벚꽃나무를 가지고 솜사탕이다? 이건 어색하거든. 자, 내용 봅시다. 벚꽃나무에 벚꽃이 어떻게 아주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솜사탕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 솜사탕 몽실몽실 이렇게 두루뭉술이 구름 같잖아요. 그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댈 때 두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징 기억나나요? 이렇게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에 대해서도 떠올리기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죠? 자, 여기까지 직유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비유하기 탑2입니다. 은유법 알아보죠. 은유법은 역시 표현하려는 대상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을 써서 은근히 비유한대요. 아까 직유법하고 그 설명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은근히 비유라는 겁니다. 직접 비유해서 직유죠. 은근히 비유해서 은유예요. 은근히 비유, 은근히 비유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뭇은 뭐뭇이다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없어요? 뭐뭇처럼, 뭐뭇 같은, 뭐뭇듯이 없죠. 아까 직유법엔 있었죠. 여기는 없죠. 그 차이예요. 그냥 그 차이예요. 정말 그 차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얘들아? 갑시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랍니다. 뭐에 대한 얘기? 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나가 원관념이 돼요. 근데 내가 뭐래? 나를 뭐에 빗댔지? 뭐라고? 어린 짐승이랍니다. 나 짐승인가요? 나 동물이에요? 아니죠.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린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뭐 같은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은유예요. 나는 A로 보고 어린 짐승을 B로 보면 A는 B다. 뭐뭇은 뭐뭇이다. 형식 맞죠? 자, 내용으로 갑시다. 왜 나를 어린 짐승이라고 나타내었을까요? 나가 바로 어린 짐승과 같이 어때?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린 사람보다 더 연약한 게 어린 짐승이에요. 왜? 어린 사람은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미친 듯이 울어버려요. 그럼 어른보다 더 무서워요. 아이가 막 거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일단 사람보다는 약한 존재이면서 게다가 어린 짐승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맹수의 무서운 위용 같은 것도 없죠. 바로 그렇게 연약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짐승 가지고 왔어요. 자, 두 번째 은유법 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그대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많이 봤죠? 뭐에 대한 얘기? 이 두 번째 행은 말고요. 첫 번째 행만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랍니다. 뭐에 대한 얘기? 호수에 대한 얘기 아니죠? 내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내 마음이 뭔가요? 내 마음이 뭐래? 호수랍니다. 그래서 보조관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A는 B다. 은유법. 선생님, 그러면 은유를 직유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 같다. 이러면 직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다를 빼고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럼 은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하고 직유는 정말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연결어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구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왜 내 마음이 호수일까요? 호수 딱 보면 어때? 잔잔합니다. 맑아요. 고기들도 살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깊어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함이야. 잔잔하면서 깊고 맑고 순수하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이니 그대여 나에게 오시오. 근데 그냥 그대 나에게 와라 그럼 이상하잖아. 나는 호수지. 그래서 노저오라는 정말 시적인 표현 나와주나요? 시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비유를요 잘 배웠다가 고백할 때 사용해보세요.
되게 먹혀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로 가봅시다. 탑3인데요. 의인법 뭐냐? 사람이 아닌 동물, 식물, 사물 등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여야 돼요. 그 대상은 동물이어도 좋고 식물이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나무, 나무는 식물이지. 바위, 뭐 이런 분필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처럼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이자 노래로도 만들어졌죠. 김소월님의 엄마야 누나야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데. 자, 여기서 핵심은 이제 갈리페 노래 부분이에요. 갈리피라고 하는 게 뭐지? 갈대인 말이야. 강 주변에 있는 갈리페 노래, 갈대. 즉 식물입니다. 근데 그 갈대가 뭐 한대요? 노래를 한대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새도 노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새를 사람처럼 나타낸 거예요. 노래가 뭔데? 작사, 작곡, 그리고 가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수가 음정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리면 땡이잖아요. 제 점수는요, 점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못합니다. 특히나 식물들은 뭐 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식물이 노래를 한대요.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 갈잎이 사실은 바람에 흔들리면 갈대잎이 부석부석부석 소리가 나요. 바로 그 소리를 말하는 이는 노래를 한다라고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소리는 나야 되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노래한다 이럴 수는 없죠.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냥 이제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갈대가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 이렇게 나타낼 것을. 김소월 시인은 갈잎이 노래를 해요. 멋있잖아. 멋있잖아. 정말 멋있는 허세 장렬이죠. 비유하기에 백미입니다. 의인법.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더 볼게요. 허수아비가 우쭐우쭐 춤을 춘다는데 얘도 실제 있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소나기 알죠? 소나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어떻게도 얘기했지만 보여드리는 문장들이요. 이거 그냥 어디서 막 나온 거 아니야. 정말 금쪽 같은 이런 문장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핵심은 바로 허수아비예요. 얘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냥 사물인데 얘가 뭐한데? 춤을 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춤출 수 있는 건 역시 사람밖엔 없어요. 사물을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표현했네요. 그러면 의인법이에요. 춤을 춘다 때문에. 자, 그럼 왜 허수아비가 춤춘다라고 했을까? 아마 허수아비가 움직였겠죠. 그 소나기에 보면 이제 여자애가 소녀가 기분이 좋아서 허수아비를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뭐 이렇게 움직여. 근데 그 모습이 춤을 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말하는 이가 보기에 그 소설에서는 남자아이, 소년의 느낌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 모든 의인법을 쓰는 목적은요. 사람이 아닌 건데 사람처럼 써. 누가? 사람이 쓰는 거죠, 결국. 사람이 쓰는 거란 말이야. 나와 다른 대상을 나와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비슷한 면을 잡아서 쓰는 거예요. 이건 친근감입니다. 그래서 춤을 춘다는 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걔도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갈잎이 노래를 한다는 것도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른다가 아니잖아요. 노래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어느 정도는 담겨있는 친근감을 위한 방법이 의인법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탑3는요,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건데, 여기서 끝내기는 좀 아쉬웠어요. 기왕에 우리가 특강으로 공부를 하는 것, 좀 더 레벨을 올려봅시다. 화류법입니다. 레벨업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상위 1%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류법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비유를 하는 건데, 살아있다 활이에요. 활어! 맛있죠? 그래서 먹어야 돼요. 정말 맛있어요.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다는 거는 무생물이죠. 살아있는 건 생물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동물도 들어가고요. 식물도 들어가고요. 인간도 포함이에요. 인간도 포함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화류법입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으르렁거리는 파도,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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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고의 노래였는데. 자, 뭐에 대한 얘기? 파도에 대한 얘기죠. 파도는 어때요? 사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파도가 뭐 하는데?
으르렁거린데 으르렁거리는 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으르렁거리면 안 돼요, 얘들아. 그건 동물 같은 행동이야. 그죠? 사물, 그 중에서도 동물의 특징, 살아있는 동물의 특징이에요. 죽은 아무 생명이 없는 사물을 동물의 특징이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화류법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파도가 아주 세차게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화난 동물이 으르렁거린다라는 느낌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그냥 파도가 친다라고 하는 것보단 으르렁거리네? 이러면 그 파도가 굉장히 좀 세게 몰아친다라는 것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비유학의 특징도 연결이 되죠. 하나 더 볼게요. 목마른 땅이 물을 찾는다. 뭐에 대한 얘기? 땅에 대한 얘기예요. 땅은 사실 사물이에요. 역시 생명이 없죠. 근데 땅이 일단 목이 마르다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지만 뭐한데 물을 막 찾아서 간대요. 물을 찾는 것은 역시 생물. 동물도 물을 찾아서 갑니다. 목마를 땐. 식물도 목마르면 물을 찾아서 가서 나무들 뿌리 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땅속에서 이렇게 보면 물길 쪽으로 뿌리가 나요. 이거 모두 다 역시 동식물, 생물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사물을 생물, 화류법이에요. 자, 느낌은 뭘까요? 땅이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정말 막 갈증이 느껴질 정도로 바짝 마른 거야. 그래서 그 느낌을 좀 더 간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땅이 말랐네 라고 느낌 없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물을 찾는 것 같아 라고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죠. 화류법이었어요. 자, 레벨업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올릴 레벨, 대유법입니다. 대유는 무엇일까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부분이나 속성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랍니다. 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표에서 줄어든 말이야. 대표해서 비유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인지 역시 문장 좀 볼까요?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빵이 뭘까? 그치, 선생님 저는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라면도 먹어야 되고 피자도 먹어야 돼. 그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빵은 바로 먹을거리 전체를 나타내요. 결국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먹기만 해선 살 수 없다는 뜻이야. 그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창조, 생각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활동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한 문장으로. 봐요. 풀어놓으면 이렇게 복잡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비유해서 나타내니까 간결하면서도 느낌은 느낌대로 다 오죠. 대유법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엄마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다. 교편이 뭘까요? 교편. 교편은 선생님의 지휘봉입니다. 그럼 엄마가 선생님의 지휘봉을 들고 다닌다는 건 뭐야? 엄마가? 그래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엄마의 직업이 선생님인데 얘들아 선생님이 갖고 다니시는 게 지휘봉, 교편밖에 없을까? 아니요. 교과서도 들고 다니시고 필통도 들고 다니시고 뭐 이거 분필도 들고 다니시고 뭐 출석부도 들고 여러 가지 들고 다니시죠. 그중에 하나 교편을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전체를 나타내고자 해요. 교편을 통해 우리 엄마의 직업이 선생님이다. 교편이 선생님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하기의 탑 5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잘 살펴봤는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것으로 만들기 시간이에요. 교환에도 보시면 빈칸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일부러 빈칸에 답을 교환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게다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면 빈칸 정도는 쉽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햇살처럼 웃는 아이들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채워보죠. 결국 뭐야? 아이들을 햇살처럼 웃는다라고 나타낸 거죠. 아이들을 햇살에 비유할 때 어떤 말 썼어요? 보여요? 처럼 들어가면 무조건 지규법이랬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처럼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지규의 핵심은 처럼, 같이, 듯이, 인양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참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이게 약간 뽕삐리 있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자, 보죠. 너를 별빛에 비유한 거예요. 연결어 있어? 처럼 같이 있어? 없어! 그냥 너는 별빛이랍니다. 비유했죠. 뭐는 뭐다니까 지규가 아니라 은근히 비유, 은유, 법이다. 아, 쉽다. 공부하니까 쉬운 거야, 얘들아. 그냥 해봐요. 몰라요. 지금 열심히 하니까 쉬운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죠.
해님이 방긋 웃는다. 자, 그래서 깨알 같은 우리말 나들이 해님 아니에요. 시옷 넣지 마세요. 해님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해님이 방긋 웃는데요. 해님이 뭐 한대? 웃는답니다. 태양이 웃는다니요. 우는지 볼 수도 없어요. 눈 너무 부시단 말이지. 자,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 웃을 줄 아는 건 사람밖에 없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의인법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정리하기 문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의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 빼앗긴 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빼앗긴 우리 국토 전체를 비유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들판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뭐 산도 빼앗기고 강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죠. 근데 그 중에서 들판을 들어서 국토 전체를 비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분이 전체를 비유한다. 대표해서 비유한다. 대유법이래요. 얘들아, 선생님 진짜 자신 있게 말할게요. 여기 지금 소개한 탑 5만 알아두면 중학교 과정에서 비유하기는 정말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나 다 공부한 것일까요? 정말 다 안 것일까요? 잠깐! 생생 질문! 쌤! 이게 뭐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 지금 비유하기 살펴봤잖아.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말요. 진짜 강의편 게시판, 질문답변 게시판에 올라왔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친구가 질문하는 겁니다. 보죠. 돌담에 속삭이는 샘물같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친구들이 정말 많이 질문했는데 뭐냐면 선생님 이거 직유법이에요? 우인법이에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헷갈린 이유가 뭔 줄 알아? 바로 속삭이는 샘물. 샘물이 속삭인데요. 속삭이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말은 사람이 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우인법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 샘물 가치래요. 뭐뭐 같이 들어가면 직유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뭐예요? 둘 다지.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정확히 표현하면 둘 다가 답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객관식으로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돼요. 직유법이 있으면 이제 의인법은 빠져야 되는 거죠. 또는 모두 찾으시오 해가지고 두 개를 다 골라내는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의인법이에요. 또는 샘물 같이 내 마음 고요히 뒷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유법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헷갈리는 부분까지 짚어드리죠? 이제 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하는지 알 수 있겠지.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정말 모르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시계가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 보면 이거 선생님 의인법이에요? 화류법이에요? 하고 질문해요. 그래. 의인법하고 화류법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게 이게 사람 얘기냐 살아있는 거 얘기냐 사람 얘기인 것도 같고 살아있는 거 얘기인 것도 같고 이제 헷갈리거든. 바로 어떤 부분 요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잠은 사람 자잖아요. 그렇지. 사람 잠 자야 됩니다. 동물도 자잖아요. 그렇지. 동물 당연히 자야 되죠. 식물도 자는데? 그렇지. 나무는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호흡을 하죠. 그 차이가 바로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체 의인이야, 화류야? 의인에도 속하고, 그러니까 사람에도 속하고 동식물에도 다 속하는, 즉 모든 살아있는 대상에 속하는 특징입니까? 그럴 때는 화류법이에요. 왜? 결국 인간도 살아있는 존재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거나 춤추거나 노래하는 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살아있고 죽어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의인법이 돼요. 그런데 사람 포함, 동물과 식물, 모든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될 경우에는 화류법입니다. 자, 이제 의인법과 화류법도 구별할 수 있겠죠. 이 정도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좀 마음이 놓여요. 사실 정말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본적인 개념도 개념이지만 기본적 개념을 공부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생겨.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에 흥미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 틈이 뚝 떨어지는데 안 하게 되거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짚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의인법, 화류법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면 정말 상위 0.1%라고 선생님 자신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비유하기를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친구들의 레벨이 좀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